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인도주의적 문제에 직접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월요일 정치권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김남국 대변인, 성치윤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야, 우리 의원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김남국 대변인하고 또 조우하셨는데 뭔가 눈가에서 뿔이 뚝뚝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예요? 제가 김남국 계보입니다. 아유,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강등권이 거였어요? 네. 김사모 회원입니다. 김사모 네, 회원이시고. 그래서 제가 김을 제일 좋아합니다. 김밥도 좋아합니다. 야, 김남국. 지난번부터 뭔가 유머 코드가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재차삼차 하게 되는데 네. 우리 김남국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득구 최고위원이 물에 빠지면 어떤 사람 구합니까? 당연히 뭐 두 사람을 먼저 저를 희생해서 두 사람을 먼저 구해내고 제가 희생에 빠져 죽겠습니다. 네. 뭔가 저희가 이렇게 환담 나누는 사이에 성시윤 부대변인이 이 광경이 굉장히 어색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두 분과 관계가 좀 있으신 건가요? 의원님 처음 뵙고요. 네. 김광국 대변인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전부터. 그렇군요. 네. 우리 부대변인이 워낙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고 아, 이렇게 저명한 네. 스타이기 때문에 얼굴 보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아우, 제가 네. 쉬는 동안에 성치훈 부대변인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치훈 대변인의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있는데 앞서 저희가 오프닝 멘트 하는 동안의 표정이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닌데. 아니요. 끼고 싶다. 끼고 아니, 싶다. 그리고 뭔가 좀 우리 성시윤 부대변인은 기본적인 외모나 여러 가지가 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정규 방송에 적합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기행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가 웃긴 거지? 웃음 포인트가 뭐지? 정치인이 진짜 누구를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기준은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입니까? 네. 야인일 때, 쉴 때, 네. 외로울 때 함께 해주냐, 그리고 그때 외면하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힘들 때 네. 함께 해준 분들이 동지죠. 그렇죠. 권노갑 또 김옥두 뭐 하나갑 이런 분들. 예. 제가 우리 김남국 의원 힘들 때 페북에 글을 올리고 안산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페북에 올렸다고 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개의하지 않고 네. 인간 김남국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믿었던 건 언젠가 다시 공적인 영역에 올 사람이니까 꾸준하게 공부하고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그래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얘기했고요. 예. 네. 항상 이제 힘들고 어렵고 쉬고 있을 때 그때 강득구님이 안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몇 번 네. 갔습니다. 밥 사주시고 네. 밥 사주시고 덕담해 야, 주시고 진짜 조언해 의리의 주시고. 화신 같은 분이네 아, 보니까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감동했던 게 그 어떤 경우도 안산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미래를 고민했고요. 민주당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어려울 때도 늘 이재명이라는 함께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함께했고 고민했고 안산의 비전을 고민했고요. 민주당의 비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공적 마인드 네. 그리고 안산에 대한 사랑, 민주당에 대한 비전. 그래서 마음속으로 김남국은 언제 다시 재기할 거고 일어난다. 그리고 부름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준비를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런 얘기 앞에 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좀 문자 주고받은 부분들. 그 부분 네. 사실 저는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바로 저한테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네. 통님한테 좀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만둘 수밖에 없다.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대통령님한테 누를 끼쳐서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한테 그런 문자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한편으로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김남국 다시
좀 더 참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듭나고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텐데 그래서 저는 참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다시 김남국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남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초반 분위기가 그냥 사랑해 선거운동 분위기로 주십시오. 확 예, 무르익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네. 김남국은 개소식 약간 이런 거죠. 약간 그 개소식의 특. 그래서 같은 우리 정말, 김남국 예. 대변인 저희 방송을 사랑하시고 아. 어쨌든 간에 매주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진짜 든든하실 것 자체가.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네. 정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강두권이 원래 처음에는 성치훈 대변인하고 네. 같이 두 분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세분 하시길 원래부터 했어. 아니, 보니까. 아니, 저한테 대변인 저는 대변인님하고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희 둘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문자를 처음에 주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문자 주신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강덕구 그 의원님하고 저희 방송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같은 사이라는 걸 제가 사전에 네.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박보라님이 만안구의 사랑꾼 강덕구 의원님 최고라고 해주셨고 민하이님이 강덕구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슈퍼챗. 네, 제차 삼차.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민하이님이 오늘 또 저희 그 회원제가 있는데 네. 또 VIP 회원에 가입을 아이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민하이님한테 네. 너무나 큰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그 박봉라님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사랑꾼이라는 표현은 지역구에서 왜 나오는 겁니까, 의원님? 일단 제가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선하게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요. 기회비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요. 기회비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운명적으로 쏠 때는 운명적으로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김남국을 사랑합니다. 제 얘기 그만해 주시고요. 김남국. 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예, 전에 현안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그 망아이님 민하이님. 민하이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실 때까지 그랬는데 퇴임 이후에도 강덕구 의원님과 저는 퇴임 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네. 경쟁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성시훈 그 저 부대변인께서 뭘 못하겠네요. 여기. 낄 어우, 자리가 진짜. 없어 내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안 질문은 우리 성 부대변인께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를 했는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네. 그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긁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영상이 뭐 가짜 영상이다, 뭐 예전 영상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했던 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지금 사실 전쟁에서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띠면서 어느 편도 안 들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트럼프 미국이 지금 이란과 휴전 협정 맺은 다음에 갑자기 레바논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 나오고 사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제적 사회의 비판이 되게 들끓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떤 지도자도 잘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그런 국제에 긁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긁어주면서 가려운 데는 긁어주면서 이스라엘 마음도 좀 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긁히니까 지금 저 외교적으로 저렇게 막 나오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약간 이준석 대표 정도의 발언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요 정도 발언까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생각하는데 나경원 의원 이런 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을 향해 사과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 세비 어디서 받습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세금으로 받습니까? 적어도 다른 정당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위해서 외교적 이런 스탠스였으면 다른 나라 외교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격하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이거를 저쪽 편을 들어줘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야당의 스탠스는 딱 이준석 대표까지다. 그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야당을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네, 뭔가 이제 수인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대국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흔히들 심지어는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주권국가의 위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도적인 발언들, 반전쟁적인 발언을 할 때 움츠러들고 이것들을 주권국가로서 행태를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 변호사님이 이스라엘을 긁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중심의 외교 그리고 저는 실용 국익 중심의 외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었다면 철저하게 친미적 이스라엘 중심적 입장을
메시지로 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죠. 음. 적어들면 큰 틀에서 보편성이라는 입장, 그 보편성의 인권, 평화 이런 부분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 그런 보편성이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도 맞춰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국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부분도 큰 틀의 보편성 그리고 큰 틀의 인권적 가치, 평화적 가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은 여전히 예를 들면 시대적 사고에서 한창 떨어지고 뒤떨어져 있다. 구시대적 그야말로 예. 발상이다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적 흐름과 좀 우리 대한민국의 당당함 속에서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리고 새로운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이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사태의 발단이 됐던 그 X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사실은 작성이 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X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마도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의 주검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이제 촬영한 것을 이제 게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시발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팩트이고 조작된 영상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거고요. 2024년 이미 9월에 있었던 일이 분명하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인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조차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했고 이것을 또 수용해서 이스라엘이 사실관계 조사 조치하겠다라고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야당에서 비판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어떤 인류 보편에 인간 보편이 가져야 될 상식과 건전한 상식과 평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네. 오히려 국내에서 사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외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이스라엘에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 거리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외치는 그 구구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는 우리도 사실 그동안 외교가 관계성 속에서 좀 갇혀 있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조금 더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근데 잠깐요. 강덕구 의원님 저희 시아버지 닮으셔서 너무 친근해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플리다의 오늘- 그 삼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를 잘 부르셨습니다. 야, 우리 강덕구 의원님은 금덕구 의원님 하시고 예. 싶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슈퍼챗 강득권이 가져가신 거 아닙니다. 시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냥 시아주머니 이렇게 얼마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의원님 있습니다. 이참에 그냥 그 전속 계약 체결하시죠. 불러만 주시면 시아버지 경향 시아주머니. 모델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우리 정부에서 혹은 대통령의 입을 빌어가지고 비판한 적이 전무했는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박정희 정부 때도 73년도에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오일 쇼크로 우리 경제가 심대한 위기를 겪었고 당시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철수를 촉구한다거나 팔레스타인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그 당연했던 것이 오일 쇼크가 우리 국가 경제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큰 것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중동의 석유나 건설 사업이 많이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이고 국익적인 측면도 일부 안배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SNS를 쓰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외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요. 실제 제가 있는 동안에도 SNS 메신저 계정과 메시지 관리는 저희가 했지만 그냥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다. 다
전문가들, 외교안보실과 이런 것들의 2중, 3중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링을 거쳐서 필터링 거치해서 네.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냈다라고 하는 그 분석 자체가 좀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 아까 1973년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이 오히려 1973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어떤 물론 정상이 했느냐 아니면 외교부가 했느냐 정부가 했느냐 그 주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국민과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하나 더 꼬리를 네. 물고 여쭤보면은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대통령의 SNS가 상당히 불안하다. 관리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숱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누가 누굴 보고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국민의힘이 대통령 계정을 보고 과연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X와 관련되어서 직접 쓰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 저희가 돌이켜서 한 3개월 정도 돌이켜서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부 부처의 메시지와 사실은 충돌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당하고도 충돌된 경우 없이 다 조율돼서 정책적으로 준비가 된 다음에 나온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적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삭제하고 죄송하다라는 말 사과의 멘트가 올라옵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예,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항상 당대표 시절에도 지시사항이었고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받아들여지는 길이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도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게 완전히 틀린 지적이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리고 네. 한 가지 좀 밝혀드릴게요. 분명한 건 네. 한 이스라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한 관계여야 된다. 아, 이게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세요? 경기도의 연정 부지사할 때 갔었는데 네. 야,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 대여섯 명이랑 같이 갔는데 저녁 식사하고 해변가를 이렇게 좀 건너는데 네. 그때 우리들을 딱 알아보고 강남 스타일 그 노래를 막 노래와 춤을 추더라고요. 의원님을 보고 강남스타일 알아봤다고요? 예, 제 얼굴이 예, 강남 스타일. 예. 그다음에 만한 스타일 아닌가요? 이거 만한 스타일. 허위 사실로 이스라엘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소형차 제일 수입 1위 포니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큰 틀의 무역의 중요한 파트너다. 그 전제 하에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전략가잖아요. 네, 그럼요. 정무적 네. 판단이 가장 앞서는 분이고 아까 대변인께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 그것 관련 24년 9월 영상 관련 입장 낸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내면 미국은 아무 말 못하겠다. 그렇죠. 이스라엘 언급하는 거 미국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미국 어차피 말 못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협상하러 특사 보내고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전략적으로 유용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전략가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기 이걸 쓱 하나 올리면서 이걸 또 여기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에 이용할 수 있겠구나. 실용이 여러 데서 발휘되는구나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야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국 대통령을 그러니까 상대로 이게 그렇게 그 많이 사람들은 미국 대변인입니까? 뭐 이스라엘 대변인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니에요? 물론 국내 정치할 때는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익과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 관련된 것에서는 좀 대통령 편 들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원보이스가 왜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실용 외교랑 맞물려 가지고 뭔가 대통령이 이제 일머리를 냈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과도한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날 이제 그 영상을 게재한 날이 10일이었고 아마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오전에 이란 특사로 정병화 전 쿠웨이트 대사를 임명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병화 특사 같은 경우에는 이란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진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런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이란과의 협상 룸도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이거는 과학적인 그렇죠. 관측이 아니고 추측에 가깝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실제 외교 전문가라든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한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석을 떠나서 실제 이란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사가 파견되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되어서 우리 상선들, 선박들, 유조선들 네. 해협 통과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직접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데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르면서 언급할 수 있는 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또 언급할 때 이스라엘을 명명하지 않았거든요. 명명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단어 선택까지 고려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 들고요. 평소에도 네. 언변이 좋은데 우리 강 의원님이 또 앞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니까 저 지금 언변이 흐뭇합니다. 너무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전 지방선거 끝나고 국회에서 보궐선거 끝나면 다시 같은 상임위에서 보면 더 좋겠지만 한 자리에서 네. 서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음. 오기를 학수구대합니다. 그날이 오면님 감사합니다. 근데 슈퍼챗은 참고로 좋아하는 제가 상관이 이렇게 없다라는 주질 않아보니까 말씀을 지금. 아니, 분명히 네. 드립니다. 예. 성치훈, 김남국도 좀 쏴주세요.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야,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사실 야. 닉네임도 네, 굉장히 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네. 정말로 그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지금. 네, 네. 6.3 지방선거가 네. 이렇게 온 건데 성취인 부대표님 방송 많이 이제 출연하시는데 네. 전반적으로 방송하면서 체감하는 선거 판세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또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 늘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 이거는 와 이렇게 지기 어려운 선거가 없다.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던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실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네. 거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이거든요. 아. 사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를 22년 정말 대선 직후에 치르면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넘겨줬죠. 그리고 너무 윤석열 키즈들한테 말도 안 되는 내란 키즈들한테 뺏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되찾아오는 선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겨서 기분이 좋은 건 당연히 있고 정말 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 지방선거 예측하고 하는 게 좀 또 겸손해야죠. 늘 긴장되지만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주제가 바뀌었지만 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일경제신문에 단독 기사를 속보로 낸 모양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네. 듯이 속보가 나왔는데 한국의 실소유 선박, 한국 선박이란 얘기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 지정 루트로 첫 진입했다. 야, 그거 읽으면서 갑자기 지금 그 직전에 바로 한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하는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 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전략가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호르무즈 통과를 했다라는 건 이 호르무즈 봉쇄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야말로 국익외교, 실용외교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제 입장,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동력을 받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여전히 장동혁 국힘당 대표 포함해서 한치도 바뀐 게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사간다고 했지만 요번에 그나마 우리 그 추경 동의해 준 거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국힘을 확실하게 그야말로 정리해야 된다. 이 심판할 수 두 있어야 가지가 된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지방선거의 키워드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지역구도를 넘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수구 꼴통 세력인 국힘 반성하기 위해서 네. 제대로 된 보수가 새로 거듭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 기호 1번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좀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신 건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제 세계일보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실렸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전국 10곳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왔고 심지어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 나머지는 그 밖으로 벌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네, 그러나 뭐 이런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50일 정도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또 선거 투표장의 판세는 모른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남았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성실하게 절박하게 음. 더 많은 숨어 있는 아직 뭐 샤이 보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도 지금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 저희가 뭐 낙관하거나 마지막 개표하는 순간까지 낙관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절박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아니 같아요. 실제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유권자들의 민도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현장 최고회의는 민주당 중심 분들로 대체로 만나잖아요. 행사가 네. 물론 당 대표나 저희들이 우리 시장이나 그리고 또 일반인들 계신 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지만 그 부분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는 지금 추이는 우리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선거 막판 한 달 정도 되면요. 저는 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마지막 한 20일 남겨두고는 그야말로 결집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대선도 그랬어요. 대선에서도요. 네. 한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이랑 그리고 진보당 합친 거랑 국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합친 거랑 차이가 예를 들면 한 1% 전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지, 왜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꼭 투표해서 혼내야 돼. 왜 투표해야 되는가 뭐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그리고 그렇게 힘들이 좀 모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시훈 부대변인은 주변에서 이렇게 선거를 뭔가 투표해야 될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좀 요즘 최근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부러 대구나 이쪽 영남 쪽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와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쪽에 여론을 좀 아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그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 그러니까 그쪽도 결집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는 그 대구의 민심이 민주당이 나쁘지 않아, 김부겸 후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다고 하면서도 근데 끝까지 너네 모르는 거야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구분들이 그냥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결국 다시 들어가서 보수를 뽑고 마지막 되면 결집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김부겸 후보 분위기 좋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금 대구 시민들은 준비가 돼 있긴 돼 있대요. 준비는 돼 있으나 네, 국민의힘을 좀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 심판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김부겸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4년만 좀 써봐라. 왜냐면 2014년 때 김부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그대로 당했던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니까 국민의힘 뽑아달라.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남은 거로 딱 맞지 않냐. 딱 4년 써달라. 요게 좀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김부겸 써볼까라는 민심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뭔가 방심하면 안 돼. 당에서 끝까지 뭔가 김부겸 후보를 좀 지원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다. 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2년 전 총선 때도 영남 쪽 부산 많이 받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전재수원 한 명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끝에 가면 결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제가 뭐 기분 좋게 평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한 달 남았을 때쯤 되면 긴장해가지고 저도 그때쯤은 진짜 위기감이나 이런 거 느끼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 분의 말씀처럼 동구레미님과 다빈치 코드님 같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조사가 그렇죠. 투표율은 아닙니다. 믿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쨌든 득표와 지지율이 6월 3일 날 개표와 동시에 출구조사가 까지면 결국 이 성적이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 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몇 곳에서 이긴다, 어디에서 이긴다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더 넘어서서
압도적인 표차, 큰 표차로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대구의 여러 민심이 뭐 네. 대구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젊은 청년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대구가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뭐 33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였다라고 하위가 아니라 꼴찌였다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갈구함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진정성 있는 게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통합이 이거 통합되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하더라도 통합을 해서라도 대구 경북 경제를 살리겠다. 야,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선거 유불리가 아니라 예, 정치적 네. 선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직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에는 출마를 또 못할 수도 그러니까 임기가 2년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부시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합된 시장에. 그리고 또 4년 뒤에 뭐 당장은 안 되면 4년 뒤에 통합한다라고 미룬다고 하면 4년 뒤에는 출마 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보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네. 하며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기 제가 때문에 두세 가지 가능하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혹시 212 총선 기억하시나요? 212 총선이요. 예. 네. 예. YS와 DJ가 당을 만듭니다. 신한민주당.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릅니다. 그때 두 분을 대리해서 당 총재가 된 분이 이민우 이민우. 네. 의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당을 만들어 갖고요. 민주당이 수도권 과반 이상 됩니다. 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포함해서 사전 투표할 때 어쨌거나 여러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본 투표에서 대구 경북 쪽이 투표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전 투표에서는 광주 쪽 호남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은 그야말로 결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투표장에 많이 가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표하러 가야지 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요. 네.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김부겸 후보 말씀하셨지만요. 저는 김부겸 선배랑 20대 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20대 때요? 예. 근데 김부겸 선배님이 저를 만나면 지금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듣고 했는데 요새 힘들지 뭐 이럽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강채우, 강의원 이러는데 저희 세대 때 김부겸 선배는 좋은 형이었고요. 좋은 선배였고 그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늘 김부겸 선배의 모습은요. 진정성, 통합 그리고 또 큰 틀에서 함께 가는 그런 넉넉한 분이었죠. 그렇게 그런 분이 군포라는 그 좋은 지역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놔두고 네. 대구를 가잖아요. 험지로. 예, 험지로. 네. 네.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왔잖아요. 김부겸 노무현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이번에 힘들 줄 알면서도 던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정신이 노무현 정신이고요. 그리고 통합을 꿈꿨던 그리고 통합을 얘기했던 지도자 김대중. 그것도 김대중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걸어왔던 큰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권을 당원에게. 네. 그리고 전국 정당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김부겸 총리가 이긴다면 전국 정당화.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새로운 판들, 새로운 그야말로 대한민국들의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냐 예를 들면 국힘이냐 떠나서 새로운 정치판의 대전기를 만들자. 그래서 좀 김부겸한테 한 표 달라. 힘을 좀 실어주자. 예, 호소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근배님 같은 경우에는 강득구 의원님 공천 좀 제발 살펴주시고 목소리 좀 내주세요 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호남 지역 공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당이 좀 신경을 좀 세밀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의원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사무공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 현장에서 들은 얘기나 저한테 또 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 어떤 경우든 억울한 사람 없고요. 네. 배제되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개파적 입장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호영 전북지사 후보가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호영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철저하게 잘 들어주고 재조사를 통해서 네. 그야말로 공감하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것. 그래야지 공천에 대한 공감을 얻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전북 도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수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호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론지상에 나온 보도들을 통해서 호남 공천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당에서 시비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수도권이라든가 뭐 영남이라든가에 비해서 사실 잡음은 더 많은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그런 생각은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남은 기간 50일 동안에 공명정대하게 공천을 해가지고 그런 기후가 없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공천이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4월 20일까지 마친다라는 건데 뭐 늦어도 예를 들면 4월 한 25일까지 잡으면 네. 이제 뭐 보름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을 아껴주시는 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편으로 저렇게 걱정해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잘 살펴서 공천 마무리될 때쯤 이번에 공천 잘했어. 그리고 개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원칙 지켰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당대표 네.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하면은 뭐 광역단체장, 뭐 지방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곳이 재선거는 3곳, 우리 김남국 그 대변인 출마를 하신 경기 안산갑부터 해가지고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사김제 부안갑이 3곳이 있고 보궐선거도 7곳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니 총선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내일 조국혁신안 대표가 출마 지역을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성시훈 부대변님은 대체로 언론지상이나 이렇게 평론가들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어디에 출마할 거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곳은 하남갑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평택을 하남갑 요 얘기 많이 했는데 평택을은 지금 진보당이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군소정당들이 중복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그 안에서 있고, 네, 네. 그리고 하남갑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우리 후보가 그 뒤늦게 이제 재보궐로들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하남갑이 추미애 육선의 그 인지도는 뭐 거의 압도적인 그 추미애 후보도 진짜 근소하게 겨우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이 갑을로 나뉘기 전에도 원래 좀 보수세가 좀 있었고 갑을로 나뉜 다음에도 그 지금 추미애 의원이 있으셨던 하남갑은 보수세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전보다 분위기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국 대표는 걸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평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국 대표가 한때는 우리 김남국 대변인 출마를 발표하신 안산갑에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뭔가 좀 그건 아닌 방향으로 확실히 튼 게 혹시나 뭐 이렇게 물밑 그런 대화들이 있던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아니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주 뭐 거기 조국혁신당에 다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워낙 친하고 또 조국 대표님하고도 이제 자주 소통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또 뭐 아주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당대표께서 몇 차례 밝히셨지만 지난주에 금요일 최고위에서도 말씀하셨었죠. 예. 전 지역구의 원칙대로 보궐 후보를 내겠다. 후보를 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민주당에 후보가 있는데 뭐 일각에서 뭐 양보할 거다 그러는데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원들은 어느 곳에서든 우리 당에서 공천하고 추천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실력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고스란히 강득구 최고위원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조국 대표가 이제 출마지를 정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당 대표가 첫째 전략공천 원칙으로 한다. 네. 두 번째 전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낸다. 그리고 가급적 빠르게 후보자들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갖고 이번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한테 제가 묻는다 그러면 지금 뭐 부산 얘기도 하고 평택 얘기도 하고 뭐 안산 얘기도 하고 하남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어딜 출마를 하든지 출마의 변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분명히 해달라. 예, 저는 보궐선거가 전국적 선거의 흐름 속에서 가는 거지만 하남을 출마한다면 하남에 왜 출마하려고 그러는지 부산에 나온다면 왜 부산에 나오려고 그러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동훈 부산에 지금 나오기로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주소지를 지금. 옮겼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예를 들면 한동훈 제대로 정리해야 돼. 이러면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명분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과 제가 원칙이 있어야 아까 된다. 김남국 네. 의원을 좋아하는 건 야인일 때 그 힘들 때도 한 번도 안산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안산을 지켜왔다. 전화할 때면 주로 안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원칙, 네. 그 명분이 분명하고 선명하면 저는 유권자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원칙과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과 지역구는 다릅니다. 저는 지역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과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최소한의 그 지역에 대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북 군산이야. 그러면 군산에 대한 비전, 예를 들면 새만금에 대한 비전,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일 조국 대표가 명백하게 기자회견 할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명분을 줬을 때 조국 대표가 정치인으로 그리고 그 지역 후보로서 당위성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남국을 좋아하는 이거 팬이다. 뭐 기승전 다 이렇게 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조국 대표와 함께 또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아까 바로 설명드린 그 한동훈 전 대표일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다 이제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처럼 외견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당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정우와 한동훈의 매치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 경제자문회의에서 그 정도 발언을 하셨으면 하정우 수석을 잡고 싶으신 거거든요. 일을 진짜 잘하잖아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이런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진짜 대통령을 만족시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하정우 수석은 하 GPT라는 애칭을 쓸 정도로 뚝 말하면 그냥 술술 나오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금 뒷받침할 수석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AI는 진짜 이재명 정부의 정말 핵심 과제잖아요. 그래서 좀 옆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부산 북구갑 선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차출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끝내 정말 보낸다 하더라도 하정우 수석의 몸값을 이렇게까지 키워주고 있는 이것도 전략가적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략가적 포인트와 진짜 애정이 같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당에서 좀 그래도 다른 선수를 구해도 되지 않나는 생각도 전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정우 수석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임기 초에 2년 만약에 2년 뒤에 총선이 또 열리잖아요. 2년 동안 정말 AI 관련된 성과를 딱 내면은 2년 뒤 부산 어디에 나와도 됩니다. 전 그럴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집은 이번 선거는 아까 말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로 단일화 못합니다. 끝까지 무조건 왜냐하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한동훈이 되느니 민주당이 되는 게 나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그들한테 명분이 있죠. 원래 전재수원 지역이었잖아.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동훈 전 대표를 안 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하정우 수석은 2년 뒤에 좀 더 다른 데 내보내서 또 키우고 네. 다른 또 부산에 우리 인재가 늘 목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면 좋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해요.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보궐선거 출마하는 게 맞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던 분들이 우리는 패족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야,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었구나. 이런 미안함, 이런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한동훈이 윤석열 부인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황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누가 시켜줬냐?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약삭 빠르게 자기 변신을 해도요, 패족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윤석열 저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 정치하는 거 보수든 진보든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그리고 버릴 때 버려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은 한동훈 자기 성찰하고요. 자기 반성하고요. 적어도 예를 들면 자기를 저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준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정치 검찰로서의 최소한의 자기 반성, 이런 거 생각하면 부산 시민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동훈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장동혁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본질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서 어느 날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거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알아야 되고요. 저는 하정우 수석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당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죠. 예, 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놔주는 게 아깝고, 또 민주당에서는 꼭 영입해서 대통령의 비전과 대통령이 큰 틀의 AI 관련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당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 입장 속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역할이 필요해. 한편으로는 또 인지도도 좀 올려주고, 그렇죠. 마지막 네. 판단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부럽죠. 우리 김남국 의원도 부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쪽에 있든지 남아있든지 또 정치권에 들어서 역할을 하든지 시대적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정우. 근데 만약에 나오시면 네. 이미 슬로건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석이 지금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로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 이번에 만약에 나오시면 대통령이 잡은 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야, 정확한 카피네. 대통령이 얼마나 아쉬우면은 그러니까요. 끝까지 잡았지만 선거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미련까지 담긴 카피였는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강두권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대통령실 우리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일해달라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아끼고 좋아하는 인재다 그러니까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뭐 일주일 2, 3일 동안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포털 메인하고 방송사 메인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실제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지도를 더 키워준 측면이 있고요. 뭐 마지막까지 뭐 하정우 수석도 지난주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지만 인사권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금명간에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당에 몸담고 계신 세 분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열린 결말을 예측하시니까 그거를 주워 듣고 있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원석이라는 사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정조사가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장문에 글을 공개를 했는데 이 글을 두고선 사실은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지금 평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정치검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조작수사,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바로잡지 않고 방관하고 정치검찰이 그냥 내부에서 그냥 활개치도록 놔뒀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에 대한 어떤 다 이미 수사가 돼가지고 기소만 하면 되는 그런 사건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지금 이 국정조사와 관련되어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저는 정말 뭐 후배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 네. 보기에 너무나 분노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넣어서 분노하게 된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떤 공직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책임 있는 자세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사실상 김건희 그 사건에 대한 패싱을 당했잖아요. 검찰총장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이 새로 부임한 다음에 수사팀이 사실은 정말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굉장히 그런 불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고 말했지만 총장으로서 자기 위신조차 지키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런 분이 이제 와가지고 검찰 조직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이렇게 뭔가 자기 조직원들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곶감을 얻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의원님. 이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저는 진작에 사퇴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탄핵을 시키고 싶죠. 그러나 최고위원 입장에서 참는 거죠. 저는 문영배 전 대법관 같은 분이요. 그런 분이 사법부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법부가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같은 경우는 정치 검찰의 한 축이었잖아요.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한 기관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야. 그러면 시대적 소임과 그 기관이 갖는 본질적 역할, 이건 중립성, 독립성이잖아요. 그 원칙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를 들면 그야말로 윤석열한테 기생하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검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김건희 이쪽에 패싱 당했으면 당연히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직을 던지는 예, 그럼요. 결기로 했어야죠. 예, 예.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 우리나라 정치 검찰의 그 본질이 여전히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국민들이 보안수사권 이제 정리해야 돼. 이런 마음은 저는 그 역량을 떠나서 이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시대 정신, 시대 흐름, 네. 그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국정조사에 나와서 철저하게 그 동안의 역할, 그 역할 속에서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밝혀내야죠.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은 이원석 전 총장의 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그냥 변명, 반성 없는 변명이고 이분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딱 7초 저항하셨던 분이잖아요. 7초를 저항한 거 말고는 한 번도 저항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부역하면서 그냥 사셨던 분이 그때 그 저항도 침묵. 그냥 침묵으로 그냥 저항한 걸로 뭔가 저항했던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번은 이원석 총장의 입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검찰 조직이 참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나와라서 뭐 이원석 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박상현 검사의 녹취 그 명백한 팩트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나와 있는 녹취를 어떻게 뒤집을 겁니까? 뭐 자꾸 뭐 10%만 공개함으로써 나머지 90%를 뭐 공개 9대 1이라는 뭐 이런 이런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있는데 그 10%가 너무 충격적이고 국민들이 몰랐던 사실이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입장문 말고 나오면 뭐라고 할지도 궁금해요. 아니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본인이 어떤 변명을 할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나와서 한번 말해 보시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본 적도 있고 사석에서 본 적도 있고 뭐 대화도 나눠봤고 해봤는데 이분의 글 중에서 가장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제 못하게 될 수 있다. 흔히들 검찰 내부에서는 뭐 살권수라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살권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제 글을 남기신 부분인데 어떻게 적었냐면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입니다. 중략하고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동의가 하나도 안 되죠. 보니까 지금 웃기잖아요. 예. 한 번도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으로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권력, 그러니까 대선에서 진 그룹과 네. 진 상대 후보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것도 한두 건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있는 사건을 제대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아예 객관적인 물적 증거 하나 없이 오로지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했던 사람이 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지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거기 덧대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검사들이 가진 소영웅주의가 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윤석열 때 크게 한번 속았던 그 소영웅주의. 어떤 거냐, 이원석에 그래도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물으려고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본인한테만 물어달라는데 다 공평하게 만약에 부역한 잘못한 검사들이 있다면 이원석을 위시한 모든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치환해서 나에게 물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합니다 지금. 아이 뭐 조직 입장에서 자기는 모든 걸 던져서 조직을 지키겠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저는 지켜야 될 조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조직은요, 거듭나는 정도를 넘어서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듣고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내몬 세력이 검찰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갔다가 그 다음 날인가 당신 몸을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둘째 아들신 네. 김홍옥 그 본인상에 갔다 왔는데, 그 형제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 이 세력의 가족들이 완전히 뭐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번에 우리 검찰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듭나야죠. 환골탈태해야죠. 그걸 통해서 저는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권력도 이제 소수에게 중심이 됐던 권력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검찰 네.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으면은 결국 그러면서 마치 이제 검찰 구성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게 불이한 공권력 행사라는 작은 이견도 없다면서 그 문제는 또 피해 나가고, 거기에 덧대가지고 이제 검사들은 징계나 기소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소를 하는 거고, 거기다 또 경강부의 끝판은 뭐냐면은